제가 생각하기에 지금 21세기 초에 있는 그 인류의 삶의 상황은 전혀 낙관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굳이 생태 위기 아니더라도 그것뿐만 아니고 사회적인 불평등도 그렇고, 지금 미국에 가서 문화 전쟁이 벌어지고 좀 있으면은 10년 안에 미국에서 내란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미국 사람들이 지금 한 40% 되거든요. 여론조사하면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상태가 어떤 크리티컬한, 굉장히 심각한 상태에 와 있는데, 지금 인간이라는 생물이 어떤 식의 생물로 진화해 온 거냐라는 거에 대해서 답을 내려야 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어떻게 먹고 살았고, 먹고 사는 과정에서 어떻게 의식이 진화했고, 의식이 진화하고 물질적인 삶하고 어떻게 서로 연결되어 있고, 그 과정에서 어떻게 사회를 만들었고, 어떻게 생각을 바꿨고, 어떻게 삶의 방식을 바꿔서 여기까지 왔는가 라고 하는 거를 설명하는 게 맞아요. 저는 그래서 경제사라고를 써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잘 아는 사람들이 잘 의식을 못하는 말이 있는데, 영어의 이코노미라는 말하고 그 다음에 이콜로지, 생태라는 말하고 같은 어원이에요. 그리스 말 오이코스예요. 살림살이입니다. 달러, 화폐로 표현되는 자산 가치가 무한대로 가는 과정, 이게 자본주의죠. 그죠? 자, 근데 이거는 지금까지 말한 거는 자본주의 알고리즘이고, 자본주의 사회는 어떤 사회냐면은 만사 만물을 이 공식에 맞추는 사회를 말해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을 어떻게 기르고 사람을 어떻게 배치할 것이냐, 자연을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그 다음에 도시를 어떻게 바꿀 것이냐, 교육 시스템을 어떻게 바꿀 것이냐, 등등등등등등등등을 어떻게 하냐면은 다른 원리에 맞추는 게 아니라 화폐로 표현되는 바의 자산 가치를 극대화한다라는 요 알고리즘에 맞게 만사 만물을 재배치하는 사회를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라고 해요. 지금 말한 이런 방식으로 자본주의를 정의한 거는 아까 말한 베블린 책에 나오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 또 하나 있어요. 막스 베버라는 사람이 있죠. 일반 사회 경제사라는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정확하게 나오는데, 그 사람 용어로는 자본회계의 합리성이라고 나와요. 자본회계의 합리성에 따라 만사 만물을 재배치하는 것이 근대성이다라고. 구석기인들도 그렇고 중세 때까지도 15세기까지도 인류 중에 인간의 경제 생활이라고 하는 거는 무한히 증식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자본을 무한히 증식시키려고 그러고, 경제를 무한히 성장시키려고 그러고, 재테크로 내 집의 재산을 무한히 불리려고 하고, 이게 지금 지구적인 문명 전체의 조직 원리가 되어 있잖아요. 제가 과장하고 있나요? 자, 지금 지구 문명은 이 원리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 분명한 거 하나, 절대로 무한히 팽창하지는 않아요. 16세기에 르네상스 때 그 종교 전쟁이 벌어지고 무지막지한 전쟁이 벌어서, 우리가 르네상스 그러면 왜 아름답고 화려하고 막 이렇게 막 우아한 거 생각하잖아요. 그 판디모니엄이라는 영어 단어가 있는데, 디몬, 그러니까 온갖 악마들이 다 지옥에서 튀어나온 상태가 있어요. 16세기 보통 판디모니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전쟁에서 생겨납니다. 근대 국가는. 전쟁은 절체절명의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서 더 많은 권력을 비축해 놓지 않으면 언제 내 살이 뜯어먹힐지 모르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무시무시하게 권력을 팽창하기 위해서 생사투쟁을 벌이는데, 이때 생사투쟁을 벌이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은 돈이에요. 돈. 더 많은 돈이 있어야 더 많은 용병을 고용할 수 있고, 더 많은 대포를 살 수 있고, 등등등. 그 왕들이 누구랑 연합을 하면 부르주아들하고 연합을 해요. 그래서 귀족들을 때려잡아요. 그래서 생겨난 게 근대 국가입니다. 이 화폐의 발색에 대해서 지금 인류가 속고 있는 것을 하면 좀 어이가 없는데, 자, 여러분한테 익숙한 얘기 제가 들려드릴게요. 화폐가 어떻게 생겼는지. 자, 태초에 로빈슨 크루소가 있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때 다 혼자 자기 알아서 자급자족하다가 서로 물물 교환을 하는 게 서로 이익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물물 교환을 하다 보니 물물 교환이 발전해서 시장이 나타났는데, 시장에서 물물 교환을 하다 보니까 욕망이 이중적 일치, 즉 내가 원하는 것과 저 사람이 원하는 것이 일치하지 않으면 물물 교환이 벌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것을 불편하게 여겼다. 그래서 상품 하나를 잡아서 교환의 매개수단으로 삼기로 약속을 해서 그 상품을 화폐로 삼았다. 익숙한 얘기죠.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그런 일 없었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데이빗 그레이버라고 하는 사람 있죠. 그 사람 책에도 그거 나오는데 저는 그거를 93년에 알게 됐는데 그때 제가 공부하던 도서관에 하필이면 일본 일제시대 때 학자들이 쓴 경제학 교과서가 있어요. 그때 화폐 금융론 교과서에 보면 이건 아니다라고 나와요. 100년쯤 전에는. 그러면은 화폐가 어떻게 등장 시작을 했고 어떻게 발현인지도 진화론적으로 따져봐야 돼요. 처음부터. 그래서 1914년이나 15년쯤 돼 있는 그 상태인 거고 우리 앞에 무지막지한 혼돈의 기간이 놓여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게 제 느낌이에요. 이런 얘기를 쓰려고 합니다. 상고에서. 그다음에 한 2000년대 초반 정도부터 어떤 움직임이 나타나냐면은 그 자본시장의 운동하고 투자자들의 행위 자체에 공공선의 목적을 내재화시키자 이런 운동이 나타나요. 이른바 지속가능한 투자라는 건데 기록적인 문서는 2005년에 유엔에서 나온 그 문서가 있어요. Who Cares Wins라는 유명한 문서가 있는데 그러니까 돌보는 자가 승리한다. 말이 좋죠. 그러니까는 이제부터는 그러니까는 기업들이나 투자자들이나 막 환경 파괴하고 environment 그다음에 여러 사회적인 목적이 있죠. 뭐 노동자들을 착취한다든가 인종차별을 한다든가 social 그다음에 기업 구조가 재벌 바다나 휘두르는 그 깡패 같은 재벌 이러면 안 된다. 그래서 가버넌스가 투명하고 공정해야 된다. ESG라고 하는 요 세 글자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기업들도 행동을 해야 되고 투자자들도 그걸 잘하는 기업들에게 많이 투자를 해줘야 된다. 자본시장에서 자산가치를 계산하는 공식 안에 기업이라든가 투자자들이 어느 만큼 기업이 환경, 사회, 기업 지배구조를 돌보는지를 내재화시켜서 그거를 기업 회계 공시할 때 다 보고하도록 만들자라고 하는 게 ESG예요. 뭐 이해가 가실 듯 마실 듯 하죠. 지금 질문하신 분들은 이제 고민하는 점은 이런 점일 거예요. 자, 이게 얼마나 아름다워요. 지금까지 말한 걸 들으면. 이게 과연 효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의식이 깨어있는 투자자들이 환경, 사회, 기업 지배 구조를 다 감시할 테니 기업들도 거기에 맞도록 하자. 그러면은 자본주의가 양식 있고 사회적이고 친환경적인 자본주의로 바뀌지 않겠냐라는 얘기예요. 어떨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잘 안 될 것 같으시죠? 네. 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은 여기에 대해서 지극한 회의론과 지극한 이상주의론이 지금 공존을 해요. 지극한 회의론은 우파에서도 나오고 좌파에서도 나오는데 좌파에서 나오는 회의론은 저거 다 워싱이다. 워싱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반대로 우파에서는요 ESG라고 하는 게 이게 알고 보면 다 좌파 의제다. 뭐 인종 그 평등이니 무슨 이 페미니즘이니 뭐니 하는 게 다 그거 잘해야 이 S에서 좋은 점수 받거든요. 그래갖고 이 좌파들이 기업을 운영을 좌지우지하려고 그런다. 미국에서 그래서 지금 이번 대선에서 ESG가 쟁점이에요. 공화당에서 ESG 다 때려잡겠다고 막 지금 난리고 있는데.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 이게 얼마나 의미가 있고 얼마나 많은 것을 할 수 있는지 우리 한번 모여서 꿈을 꿔보자 그래갖고 그냥 젖과 꿀이 흐르는 낙원이 올 것 같이 막 그냥 이만큼씩들 얘기를 하고 그래요. 책도 막 쏟아지고 그래요. 저는 모르겠는데요. 제가 오늘 쭉 한 진화론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뭐냐면은 어떻게 진화할지 몰라요. 그러니까 ESG라고 하는 게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중이고 2권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기술하고 사회 세력하고 제도하고 어떻게 충돌하냐에 따라서 이게 럭비공으로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그랬죠. 그리고 지금 ESG가 또 하나 역풍을 맞았는데 골 때리는 얘기 하나 드릴게요. 지금 되게 재밌는데 그 미국에 있는 대기업들이 ESG 평가받으려고 하는 짓 중에 정말 퍼스테릭한데 ESG 제대로 하려면 돈 엄청 들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좀 돈 안 들고 좀 있어 보여서 S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뭘까 하다가 페미니즘, 동소수자 이런 거에 올라탄 거예요. 그러니까 흑인 인어공주가 등장하기도 하고 요즘 슈퍼히어로 보면 다 여자들이죠. 토르가 여자가 됐죠. 근데 이게 맞고 틀리고를 떠나가지고 이걸 하는 동기가 뭐냐면 ESG에서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한 거다라는 인식이 미국 사람들 사이에 팽배해 있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일이 어떻게 진행될지를 미리 예단하고 예측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걸 알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게 이권의 지혜라고 저는 말하고 싶어요. 그럼 여기서 뭐 그냥 허탈하게 뒤로 물러날 거냐? 그건 아니고 할 수 있는 거 찾아보세요. 저는 왜 이 다윈의 진화론의 매료를 느끼고 그다음에 미국 그 프라그마티즘 철학에 왜 매료를 느끼냐면은 막스주의 철학 같은 거에 입각하면 사실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져요. 혁명이 벌어질 때 있잖아요. 다윈 같은 얘기, 그래서 미래가 어떻게 풀릴지는 알 수 없다라든가, 그 다음에 프라그마티즘 철학이라든가 이런 거 하면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어디까지고 할 수 없는 건 어디까지인가가 보이기 시작하고 거기서부터 작게라도 그 소박하고 보잘것없으나마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뭔지가 좀 보이기 시작하고 해서 나는 내 삶에는 훨씬 큰 도움이 됐어요. 다윈이나 프라그마티즘 같은 게. 어나더 경제학과라는 게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저 온라인 줌 수업인데 한 두어 달 전에 제가 그 좋은 삶을 위한 경제학이라는 제목으로 7번에 걸쳐가지고 강연을 한 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 들으셨던 분들도 여기 얼굴이 보이고 반갑고 있는데 그때 그 얘기를 집중적으로 우리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뭐 다 좋은데 그 자본주의 사회에 사는데 돈 없이 살 수는 없는 거고 쟁여놓긴 해야 되겠고 근데 이걸 또 무한히 쟁여놓자니 이거 밑빠진 독이고 그다음에 안 쟁여놓자니 안 쟁여 말도 안 되고 그때 그 문제를 푸는 유일한 키워드는 저거밖에 없어요. 좋은 삶이라고 하는 키워드밖에 없어요. 아리스토텔레스 윤리학에서 제일 뭐 중요한 원칙인데 수단의 양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말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라든가 이걸 얘기를 하면은 그때 목적은 뭐가 되냐면은 내가 생각하는 나의 좋은 삶이 뭐냐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때 좋은 삶이라고는 너무 추상적으로 들리시나요? 그러면은 내가 원하는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바꿔서 말하죠. 여기서 라이프 스타일이 뭐냐라고 물어보면은 다 비슷한 얘기가 나오는데 여행도 좀 다니고 명품도 좀 입고 맛있는 것도 좀 먹고 그 다음에 뭐 차도 좀 뭐 그래서 다 비슷한 얘기들이 나오는데 가만히 들어보면 다 어디서 나온 얘기냐면은 광고라든가 인스타 나에게 있어서 좋은 삶이 뭐냐라고 하는 걸 스스로 답을 찾아내야 되는데 그게 내가 구체적으로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원하느냐라고 구체적으로 말할 수 있을 만큼 자기 라이프 스타일을 결정을 해야 되겠죠. 그 라이프 스타일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어느 만큼 돈을 쟁여놔야 되느냐는 다 달라요. 천차만별로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나는 무조건 람보르기니는 몰아줘야 되겠다라고 하면은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럼 한 재산 벌어야 됩니다. 10,000원 네 캔 맥주하고 넷플릭스만 있으면 된다. 그러면 쟁여놓을 돈이 별로 없겠죠. 먼저 결정해야 되는 문제는 내가 원하는 나의 좋은 삶이 뭐냐 이 문제부터 풀어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만 말하면은 지금 좋은 삶이라고 하는 게 뻥 비어있죠. 그냥 각자 알아서들 결정하십시오. 라이프 스타일을. 요 두 마디를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그 좋은 삶의 내용에 대해서 지금까지 인류가 전해져 내려온 제일 훌륭하고 아름다운 말 한 2개 정도가 있는데 요거는 고대 그리스인들이 했던 말이에요. 에우다이모니아라고 하는 건데 나의 몸과 마음에 잠재되어 있는 욕구와 능력의 가능성을 다 실현시키는 삶을 말해요. 에우다이모니아는. 나의 몸과 마음에 잠재되어 있는 모든 가능성을 다 풀어헤치고 발현하고 개발하는 삶. 그게 좋은 삶이다라고 하는 게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부터 내려오는 요게 하나가 있고요. 부엔비비르는 요거는 중남미에 있는 원주민들이 많이 하는 말이에요. 스트레이트 말로 좋은 삶이잖아요. 그냥 좋은 삶. 부엔비비르. 돌멩이는 돌멩이대로, 나는 나대로, 우리 부족은 부족대로, 그 다음에 폭포는 폭포대로 다 각자 자기 갈 길을 가고 있는 상태, 그걸 부엔비비르라고 한다고 해요. 서로 엉기지 말고 조화롭게 돕고 행복한 상태, 다 같이 자기 갈 길을 즐겁게 가고 있는 상태를 부엔비비르라고 한대요. 람보르기니 인스타 선택하시기 전에 저 에우다이모니하고 부엔비비르를 한번 좀 기억을 해보세요. 그럼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더 원하시는 분은 언젠가 될지 모르지만 어나더 경제학과를 수강하십시오. 지금 말씀하신 그 얘기들을 의심하는 것부터 시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제일 날뛰는 거는 프로파간다예요.
기술이 무서운 게 아니고요. 기술을 틈탄 프로파간다가 훨씬 무서워요. 그러니까 챗GPT가 어떤 식으로 세상을 바꿀 것인지 보다도 챗GPT 때문에 이런 게 온다라는 말 있잖아요. 그게 더 힘을 발휘하거든요. 노신 선생이 쓴 그 수필 중에 재밌는 그 수필지인데 왔다가 온 것이다라는 제목이 있어요. 왜냐면은 그때 1920년대 중국에서 뭐 아나키즘이다, 뭐 사회주의다, 뭐 민족주의다, 뭐 난리가 나고 막 그러니까 지식인들이 이때마다 막 난리가 나니까 이제 노신 선생이 지긋지긋하다. 사회주의가 온 게 아니라 왔다가 온 것이다라는 그런 표현을 쓰는 게 있어요. 여러분 법률이라는 직업이죠. 변호사라는 직업. 이게 지금 존재할 이유가 합리성이나 효율성으로 따지면 이게 존재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법률적으로 애매하다 그러면은 법을 다 만들어버리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기술이 아무리 발달해도 변호사라든가 법률업이라는 건 없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건 권력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금융업이라고 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어떻게 기술이 발전하고 지금처럼 AI가 나오면요. 금융업 다니시는 분들한테 죄송하지만은 원칙적으로는 이게 존재할 이유가 있어요. 교과서적으로 보자면은 없죠. 프로그램으로 다 그냥 투자하면 되는데 뭐 하는 게 있어요.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거든요. 현실 세계에서는 기술이 아무리 발달해서 이게 없어진다 하더라도 희한하게 남는 게 있고 남는 게 있고 남는 게 있어요. 제가 하나만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들 집에서 제사 지내시는 분들 계시죠? 제가 이제 물어볼게요. 그 몇만 년 묵은 조상신 숭배를 왜 하세요? 제가 2권 앞에 왜 제가 앙리트 생시몽이라는 사람 얘기 써놨잖아요. 그 사람이 미래학계의 그 선도주자에 해당하는 사람인데 조만간 종교라든가 제사라든가 미신은 50년 안에 다 없어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 사람은. 근데 생각해보면 그렇잖아요. 기차가 막 지나다니고 막 로켓트가 막 쏘는 판에 무슨 제사예요? 그게 말이 돼요? 근데 웬걸 없어지긴 뭘 없어집니까? 그럼 왜 있을까요? 제사는 왜 남았을까요? 유교 사회에서의 휴먼 네트워크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이 이게 말이 된다 안 된다를 따지지 않고서 계속해요. 그게 제도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기술을 얘기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쭉 듣다 보면은 그걸 우리가 바로 기술 결정론이라고 해요. 기술이 이렇게 될 것이다, 세상이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있죠. 그냥 그 무슨 중계 방송 하듯이 그냥 관찰하면서 객관적으로 관찰한 바를 얘기하는 사람은 거의 없고 대부분 그 얘기를 해가지고 물건을 팔거나 세력을 얻거나 또는 자기 이름을 날리거나 또는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시장의 방향을 끌고 가거나 하는 다 의도를 가지고 있어요. 저게 잘못됐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술이 생겨나면은 기술 그 자체보다 더 중요한 현상은 그 기술에서 파생되는 무수히 많은 프로파간다예요. 그 중에 그럼 어떤 프로파간다가 맞게 되느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지지하고 따르게 되는 프로파간다가 결국 힘을 얻게 되겠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판단하는 게 맞겠습니까? 라든가 이런 나침반을 어떻게 잡았으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신다면요. 지금 쭉 들으신 얘기들 있죠? 그 얘기들의 소스를 다 뒤져보세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 프로파간다를 벗겨낼 수 있는 지혜를 갖기 위해서라도 기술하고 제도하고 사회 세력이 어떻게 엮이고 있는지를 좀 보자 이런 말씀인 거예요. 지금 조심해야 될 거는 프로파간다와 실제 현실을 잘 구별하는 적이 아닐까 싶습니다. 감사하고요. 고생한 선생님께 박수 한번.